오늘 아침 일라디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날, 오늘이 바로 하지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농촌이 어느 때보다 분주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맘때입니다. 벌써 1시간 전부터 날이 밝았으니까 더위를 피해 일찍부터 논으로 밭으로 나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제 진짜 여름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질 테니까 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도 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올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선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정혜은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 중 하나인 이것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풍부한 곡류로 알려져 있는데요. 쌀에 비해 2배 정도 많다고 하고요.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과 수용성 섬유질, 칼슘 등이 함유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이것을 포함시키기도 했는데요. 몸에 좋은 10가지 식재료 중에 곡류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최근에는 이것의 국산 품종과 가공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저희 프로그램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대양이라는 품종도 이것의 한 종류입니다. 식감이 약간 거칠긴 하지만 그게 또 이것의 매력입니다. 밥을 지을 때 넣기도 하고 이것으로 고추장을 만들어도 좋고 이것을 넣은 쿠키나 두유도 개발되고 있다니까 맛있고 몸에 좋은 우리 이것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시면 좋겠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의 사육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온실가스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겠네요. 예.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이 축산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한우의 사육기간을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을 줄이는 기술인데요. 한우 성장과 품질에는 차이가 없고 사료비와 관리비가 적게 들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육기간 단축으로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한 마리당 10.4%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를 국내 사육 한우에 모두 적용한다면 연간 18만 2천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은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서 무려 29%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한우의 전국의 한우 농가에 이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이 절기상 하지, 이제 더운 날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농업기상도 살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이제 1년 중 태양의 높이가 가장 높고 낮의 길이가 무려 14시간 35분이나 될 정도로 가장 긴 하지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장마도 곧 올라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병해충 방제, 시설물 관리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피해를 줄여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자와 마늘을 수확하고 또 보리와 밀 타작, 메밀 파종과 는모내기 등 바쁜 농사철이기도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발생이 늘고 있던 과수화상병은 지난주를 정점으로 발생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잦은 비와 고온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마시고 나무 상태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병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해서 신속하게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하지 지나면 오전모와 오후모가 다르다는 옛말도 있을 정도인데 벼재배 농가가 그만큼 분주할 거란 뜻이죠. 이번 주에 꼭 챙겨야 할 농작업 뭐가 있겠습니까? 올해는 장마가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올 전망이지만 비가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라든지 잡초 제거 그리고 배수 시설도 미리 점검을 해주시고 양수기 등도 점검을 해주셔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찍 심은 조생종배는 벌써 이제 이삭걸음을 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삭걸음을 주는 적기는 이삭이 패기 전 15일경에 주는 것이 좋고 이삭걸음을 주는 양은 18-0-18 NK 복합 비료를 줄 경우에는 시발당 10에서 11kg을 기준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이 더워지면 밭작물 재배 농가도 할 일이 많아지죠. 네.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북주기 작업을 해주시는데 이때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도 겸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북주기와 김매기는 늦어도 꽃이 피기 열흘 전까지는 마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추의 탄저병은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 발생 초기에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뿌려 방지를 해주시고 담배 나방이나 진딧물, 총체벌레 등의 해충도 적용약제를 뿌려서 밀도를 줄여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모작 참깨의 경우 시드름병과 잎마름병 등의 방제 적기가 되는데 이들 병해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적용약제를 선택해서 열흘 간격으로 4차례 정도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 시설 하우스에서는 담배 가루이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철저히 방제를 해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과수재배 농가에선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서 웃자라는 가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가지는 전정을 해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시고 과실이 커감에 따라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늘어지는 가지는 받침대로 받쳐주거나 끈으로 매달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온도가 31도를 넘는 날씨에 흐린 날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햇볕이 이제 강하게 쪼이게 되면 과일이 햇볕에 데이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일이 강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가지를 잘 배치해 주시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가축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예. 가축은 이제 27도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게 되면 혈류와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 기능이 촉진돼서 가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축사는 신선한 공기가 계속 공급되도록 환풍기를 가동시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사 인근에 마련해준 이제 운동장과 방목장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시고, 오래된 깔집은 수시로 바꿔줘서 축사 내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는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이 달라야 한다는 게 농촌형 성평등 강사 육성 사업의 출발이었는데요. 지난해 21명의 1기 강사가 탄생했고 올해 2기 강사단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농촌에서 여성 농민들 농사일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육아를 비롯해서 마을 대소사까지 그 책임과 역할이 허리가 휠 정도로 막중한데요. 농업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남성 농민 중심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농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뛰고 있는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 그 활동과 의미에 대해서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성평등 강사단을 육성하는데 앞에 이제 농촌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설명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네, 가정이나 사회 일터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이가 있고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성평등 문화인데요. 도시에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성평등 교육이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보다 더 보수적인 농촌에서도 그 농촌의 특성에 맞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1기 강사단이 위촉장을 받고 지금 활동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 공모에 40명의 지원자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21명이 지난해 11월 위촉장을 받아서 최종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합격률이 50%밖에 안 될 만큼 술렁술렁 시간만 채우면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는데요. 80시간의 교육을 성실히 들어야 하고 또 1차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한번 거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인데요. 강의안을 제출하고 실제 강의 시연 평가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네. 올해도 농촌형 성평등 강사 2기를 모집을 했고요. 4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모두 여성이었고 대부분 여성 농민이었는데 올해는 40명의 도전자 중에서 남성도 1명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1기 강사들은 실제 농촌 현장에 가서 성평등 교육을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이달 초부터 3분의 농촌형 성평등 강사 직접 만나봤는데요. 지난해 위촉장을 받고 농촌 곳곳에서 교육을 하고 싶은 의욕은 넘쳤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 기회가 상반기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 이제 백신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또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강의할 기회가 하나 둘씩 생겼다고 하는데요. 충남 부여 여성농민 김지숙 씨의 경우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한 농악 보존회 회원들이고 또 60대에서 70대 남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네. 이 노인분들이라서 내심 이 교육에 반감을 보이면 어쩌나 고민과 부담이 상당했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강의를 마쳤다고 기뻐했습니다. 그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이런 교육 내용이 성평등이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은 제 선입견일까요?
물론 뭐 다른 지역의 농촌 노인분들에게 강의를 한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도 있었다고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전화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대체로 연세가 많거나 또 남성의 경우는 성평등이란 주제에 팔짱부터 끼고 또 경계하면서 강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숙 씨는 친숙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농촌에서 직접 겪은 그 경험담을 소재로 강의를 했는데요. 쌍둥이도 아니고 삼둥이를 혼자 돌보는 아빠의 육아하는 모습, 그리고 남자 연예인이 음식을 하는 모습을 영상 교재로 쓰면서 어르신들께 이런 모습이 불편하시냐 이렇게 물었고요. 네. 또 어느 마을의 마을 회관 완공식 기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죄다 남자인 거예요. 그 마을에 보면 여성분들도 사시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여성 농민들이 상도 없이 바닥에 반찬을 두고 밥을 먹는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 정책이 얼마나 가부장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농협 대출을 받으러 갔던 김지숙 씨 본인의 사례를 설명드렸다고 하는데요. 16년 차 농민이면서 공동경영주 등록까지 한 김지숙 씨가 그 농협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공동경영주는 대출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대출이 거부됐다는 설명을 하니까 교육을 받던 어르신들이 그럴 리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의아했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직접 강의를 하러 온 강사가 또 농민인데 그게 네. 안 된다는 걸 들으니까 진짜 어르신들도 좀 새삼 느끼신 점이 많았겠네요. 예, 그 일반적인 사례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례로 농촌의 성이 불평등한 모습을 확인시켜드린 셈인데요. 김수식 씨가 걱정하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더딘 농촌을 그대로 둬서는 그렇잖아도 농촌에 사람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김진숙 씨는 서울이 고향이고 또 대학도 서울에서 나온 서울 토박이지만 농화를 인연으로 충남 부여에서 16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여성 농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농촌이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이 과거의 사례를 소개를 또 한 토막 했는데요. 결혼 초에 남편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남자가 왜 빨래를 넣냐 이런 잔소리를 하시기도 했고 또 남편이 아기가 너무 예뻐서 안고 있는데 아기 이뻐하는 건 집 안에서나 하는 거다 이런 훈계까지 들을 정도로 그 동네 어르신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고 따라서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김수숙 씨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른 강의 사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경기도 수원의 윤정원 씨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 오랜 활동을 해온 그런 농촌 활동가이면서 이번에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 교육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는 그 남자일, 여자일로 구분되는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한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농민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윤정원 씨 같은 경우도 지난 10일 경기도 여주에서 여성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한 게 농촌에서 미투, 그러니까 성폭력 고발 운동이 왜 없을까를 물었습니다. 여성 농민들이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많아도 너무 많은데 집에서, 들에서, 마을에서 일만 하는 구조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를 드러낼 기회조차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 차별이 없고 폭력이 없어서 미투가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익숙해진 그런 사회 분위기 이 탓이라고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법과 제도도 남성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의 행사에서도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네. 단적인 예가 마을의 이장선거입니다. 이장선거의 투표권은 한 가구당 한 표가 주어지는데요. 뭐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라면 100이면 100 모두 남성 세대주가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남성 대표성만이 중심이 된 농촌에서 여성 농민의 자리를 더 끌어내야 평등한 농촌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윤정원 씨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일기 활동을 통해서 좀 알게 된 점들 앞으로 좀
바꿔야 할 점들도 뭐 많이 좀 잘 기록해둬야 할 것들이 많이 생겨났겠네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뵌 분은 강원도 횡성의 한영미 씨인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일기 농촌형 성평등 강사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마을에서 농식품부 사업 중에 성평등 마을 균형 만들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게 꼭 필요한 거냐?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바쁜데 그런 걸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썩 내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농촌엔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평등 교육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호감보다는 반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의욕만 가지고 성평등 교육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는 농촌에서는 판판이 깨지기 쉽다, 이런 사실을 한영미 씨는 강조했습니다. 한 발 전진한 듯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도 더러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농촌에 귀농귀촌한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의 분영에도 어느 시기에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맡게 되고, 또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분영회가 주로 마을 행사 때 음식만 하니까 음식만 하다가 끝내지 말고 우리도 주인공이 돼보자고 의욕적으로 뷔페식으로 음식을 주문을 해서 장만을 하고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앞으로 계속 이 마을에 그 전통처럼 쭉 이어질 줄 알았지만, 다음 분녀회에서는 어떻게 남자들 먹을 밥을 사서 먹이냐,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이전처럼 주방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의 보수적인 경향은 천천히 그리고 긴 호흡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한 농촌 만들기, 그 정책을 총괄할 농식품부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뭐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나면서 농업 정책에 대한 총평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점수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가 여성농민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9년에 농식품부에 농촌 여성 정책 팀이 신설됐습니다. 과거에는 있다가 사라진 그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가 부활한 건데요. 물론 농촌 여성 정책과가 아닌 농촌 여성 정책 팀에 그쳤다는 것 외에 뭐 몇 가지 아쉬움도 남겼습니다만, 그 농촌 여성 정책팀이 신설이 되고 개방직으로 채용된 오미란 과장이 농촌 현장에 뿌리를 두는 활동,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해온 전문가거든요. 네. 그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책화한 장본인입니다. 오미란 과장 주도로 만든 그 여성농민 정책들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번 이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의 활동도 여성농민 단체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요구해 왔고, 그래서 환영을 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지금처럼 선택적인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농촌의 리더들이 받는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새 영농교육이라든가 농협의 이감사 교육, 농협의 대의원 교육, 또 농민 단체장 교육, 이런 교육에서 성평등 교육이 모두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오미란 과장의 생각입니다. 농촌형 성평등 강사단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도 보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생의 덕목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겸손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학습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역 64궤에서 지산 겸괴는 완전 무결한 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늘과 땅과 신령이 복을 주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함이 싹 튼다면 마음의 군대를 일으켜 그 교만과 오만을 정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선 후기 학자였던 유건유 선생은 암제어록에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충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을 지켜나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호명자는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비자척오라. 행실은 천박하면서 스스로 고상한 척하고 무실자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고이자첩이라. 행실은 훌륭한데도 스스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인생을 살아간다. 유건유 선생의 문집인 대야집 암제어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공명심에 들떠서 남의 칭찬과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천박하고 남에게 자신을 고상하게 보이는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남의 평가보다는 충실한 삶에 더욱 집중하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바로 명성만 탐내는 사람과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아할 호자의 이름 명자, 호명. 오로지 남에게 내 이름 석자 알리려고 공명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힘쓸 무자의 열매실자, 무실.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실질적 인생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만나면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대접받기를 바라고 자신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든 자신이 상석에 앉아야 하며 원치 않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호통을 치기도 하죠. 자신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자신의 주장과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좋아할 호자 이름 명자, 공명심과 명예의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명의 인생을 사는 호명형 인간이죠. 반면 늘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늘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말하기보다는 경청하여 듣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말해주면 화를 내기보다는 기쁨과 희열로 대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절대적 진리를 신봉하기보다는 무한한 변화를 더욱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실형 인간입니다. 명성을 탐내는 호명한 사람은 늘 남에게 과시하며 교만하게 살고 실질을 숭상하는 무실한 사람은 늘 겸손하게 자신을 지켜나간다. 이 명성만 높고 인생의 내용은 별 볼 일 없는 호명한 사람보다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알찬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무실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하지인 오늘 맑은 날씨 속에 꽤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선선해도 한낮엔 서울이 27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도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바르시고 모자 등으로 햇빛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강원, 경북 동부엔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영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다리 위 또 좁은 도로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통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토요일 신규 확진자가 482명,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가 429명으로 연 이틀 4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주 주말 이틀 확진자가 1017명이었던 데 비해서 그 지난 주말 이틀 확진자는 911명으로 1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그 1차 백신 접종자는 1,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총 1,501만여 명으로 그 인구 대비 29.2%가 최소 1차 백신을 맞았고요. 이 백신별로 정해진 회차를 모두 접종한 접종 완료자도 400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대비 8%에 육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7월부터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죠? 네,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지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이면 3단계, 2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해서 거리두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하루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되고, 이 경남권의 경우 80명 이상이면 2단계, 그리고 충청, 호남, 경북권은 50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를 보면 수도권은 2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압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 장례가 오늘 오전에 치러지죠? 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쯤 이 경기도 이천시 이 쿠팡 도평물류센터 화재 진압 중 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 김동식 소방경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립된 지 47시간 만이었는데요. 이 거센 불길과 건물 붕괴 우려 때문에 수색을 멈춰야 했던 소방당국은 이 토요일 아침 안전진단과 함께 수색을 재개한 지 30분 만에 김동식 구조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인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지하 2층 입구를 불과 50m 앞두고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무뚝뚝하고 늘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고인은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도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본인은 뒤를 지켰다가 안타깝게 변을 당했습니다. 네. 김동식 대장의 빈소는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에 마련됐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대한민국은 고인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조문을 직접 했습니다. 이 고인은 순직 처리됐고요. 이 고인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이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 연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쿠팡 측은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숭고한 헌신의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유족을 평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 김동식 대장 장학기금을 순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화재로 일터를 잃게 된 도평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1,700여 명에게도 정상급여를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와 또 화재 초기 이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이나 지체됐다는 분석 등이 나오면서 이 쿠팡 회원을 탈퇴하겠다라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돼야겠는데, 그 화재 현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하죠? 네, 이 진화 작업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인데요. 이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만 잔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내부에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워낙 많아서 불을 완전히 끄자면 오늘 내일 더 진화 작업을 벌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 건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물류센터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물류센터 주변 논밭 곳곳에 이 불티와 분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큽니다. 여기에 소화용액이 뒤섞인 오염수도 화재 현장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또 유독성 연기 때문에 이 주변 양봉 농가에서 벌이 달아나 버리거나 이 주택과 차량이 검댕에 뒤덮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쿠팡 주변의 다른 대형 물류센터들도 지금 며칠째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다른 센터로 처리 물량을 분산하는 등 이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화성의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에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네, 지난 토요일 낮 1시쯤 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인 49살 노동자 정모 씨가 3.8톤 무게의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건물 2층 벽을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10m 높이의 철근 더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정모 씨를 갑자기 덮쳤는데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이 서울 강남구에서 공사 중이던 가게 앞에 이 설치된 높이 2m의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20대 남성 3명이 이 가림판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2명은 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이 돌연 사퇴했어요. 네, 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아침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불과 열흘 만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이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당연하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별도로 다른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해서 지금 입당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 시사평론가 장성철 씨가 여의도 일대에서 돌아다니는 이른바 윤석열 파일이라는 것을 입수했다며 이 본인이 이 파일을 봤을 때 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야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처음 언급된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X파일이란 문서로 돌아다닐 만한 이 결함이나 잘못을 했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걸 바탕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했을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마타도어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일정을 두고서 지금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 경선을 연기하고 경선을 더 흥행시키자는 2, 3위 후보들과 또 약속대로 정해진 일정의 경선을 하자는 1위 후보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자면서 연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논의라도 해보자며 이 논의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연기 의총은 적법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이 경선 일정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주말 사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대권 주자들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들 간의 합의가 안 되면 그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8만 대 장경이 일반에 공개됐다고요? 네, 국보 3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8만 대 장경을 보유 중인 경남 합천의 해인사가 지난 주말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8만 대 장경이 보관된 법보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에 2차례 시민들에게 8만 대 장경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8만 대 장경이 관람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것 자체가
이 1251년 이 몽골의 침입 이후 다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7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예약자분들이 관람 목적으로 팔만대장경을 본 첫 사람들인 셈인데요. 이 관람객들은 팔만대장경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감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탐방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르 탐방객 수는 20명으로 제한이 되고 또 휴대전화 라이터 소지, 내부 촬영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네. 자, 끝으로 류현진 선수 소식 알아보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6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 볼티모어 팀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 선수는 이 7이닝 동안 탈삼진 4개를 포함해서 실점을 한 점만 내주며 또 호투를 했고 시즌 6승째를 거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회 이 만신이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하며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내 안정감을 되찾았고 3, 4회를 연속 범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잔점했던 토론토 타선도 5회 이 안타 5개로 4득점에 성공해서 경기를 뒤집으며 류현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요. 이 평균 자책점은 3.43에서 3.25로 낮아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777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덥겠네요. 텃밭에서 토마토 지지대 세우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라고 일정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